국회에서는 방송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EBS법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방송사법 처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야당이 발의한 방송사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을 두고 엿새째 진행된 무제한 토론.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은 13시간 12분 발언을 이어가며 역대 무제한 토론 최장 시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술수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본회의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단독으로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곧바로 퇴장해 비상의원총회를 연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데 찬성을 주장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거부권을 남발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25일 민주당의 방송사법을 방송장악사법으로 규정하며 5박 6일간 이어온 무제한 토론은 100시간을 넘겨 역대 최장 기록 2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사법에 이어 모레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다시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방침이어서 당분간 여야 간 소모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 사무총장의 재선에 서범수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사무총장 인선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는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널리 이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요. 저는 울산에 서범수 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처 전체적으로 안정을 좀 시키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뭐 그런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서범수 의원은 그 개파색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 의원 선택의 배경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우선 너무나 친한 게 색채가 짙은 사람. 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당내에 또 뭐 무슨 뭐 개파니 무슨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마 한동훈 대표와 뭐 뒤풀이 대표 당선 뒤풀이 때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정도로 한동훈 대표와 상당히 그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뭐 신뢰하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을 빼놓고서는 이제 그 영남권에 이제 그 최고위원계열이 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직을 좀 안배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이제 사무총장의 PK 재선을 임명하는 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당직 인선을 놓고 이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정점식 이 정책의장을 어떻게 할 거냐, 교체할 거냐, 유임할 거냐, 요거 부분이죠. 한동훈 대표가 고심 중인 상황인데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는 교체입니까, 유임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교체를 하고 싶겠죠. 하고 싶겠지만 그걸 본인이 뭐 이렇게 서둘러서 하거나 네. 뭐 본인이 뭐 아주 그 뭐랄까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다시 말해서 공은 한동훈 대표보다는 정정식 정책위 의장에게 저는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정책위 의장이 스스로 결단을 해주는 게 상식적이고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단을 안 하고 저렇게 버틴다면 뜻을 한동훈 대표의 의중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버틴다면 예. 친윤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안 좋은 여론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여론의 압박 속에 물러나게 되는 그런 예.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고심은 한동훈 대표보다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게 훨씬 깊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모양새는 좋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뭐 SNS를 통해서 뭐 물러나라는 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게 지금 가장 근데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그 SNS 계정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뜻이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바람직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 정점식 의장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대표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명권 그 범위 내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저는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그게 이제 당원 당규에 보면 규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자꾸 신중하고 뭐 차분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예. 결국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는 부분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미 사퇴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의 결단만 남은 거죠. 그 결단을 자꾸 좌고우면하면 예. 결국은 실기하게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부간의 결단을 빨리 내려야 가부간의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당내에서도요. 이 정정식 정책의장의 거취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헌에 정책위 의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규정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건 해석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 상임정국위원회의 당헌 해석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정책위 의장의 임기 1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 뭐 무의미한 그 규정이라고 봐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그동안 관행에 대해서 반하고 그런 것들은 정점식 의원께서도 좀 제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지금 두 분 이야기 나왔죠. 이 김재현 최고위원과 이 정광재 전 대변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두고 이제 서로 주장이 다르고 있는데 이분만 아니라 뭐 이상희 의원 같은 경우라든가 뭐 계속 가는 게 맞다. 장소를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 이게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 그 말씀드렸던 내용의 그 연장선상에 얘기를 하면 예. 사실 그 뇌관이 되는 걸 한동훈 대표가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 유임이다 네. 아니면 교체다 하는 거를 하루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거 불필요한 거예요. 뭐 그 당원의 뭐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이다 그러지만 사실 뭐 본인이 사퇴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대표가 교체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현재 예. 규정에. 그러면 뭐 대표가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교체를 하면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면 문제는 안 생깁니까? 친윤인과에? 아니 결정을 해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정 과정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결정 과정에 뭐 원내대표와 협의를 안 했다든가 예. 아니면 의원총회 추인을 못 받았으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추인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만약에 그 교체를 안 하기로 했다면 원만하게 왜냐하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같은 당에서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뭐 정책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한동훈표 정책과 무슨 친윤 정책이 완전히 따로 놀 수는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자폭 대회라는 비판이 일었던 이 전당대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이 댓글팀 운영 의혹 관련해서 한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저열한 마타도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댓글팀 의혹이 결국은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저거를 저열한 마타도라고 얘기하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아니 유력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예. 불법성이 있을 것을 시사를 했고 전 최고위원 지금은 당에 있지는 않지만 전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예. 최고위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야당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분명히 이것은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에 개입을 했다거나 뭔가 여론 조성을
하려고 그 법무부에 대한 홍보를 뛰어넘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떤 행위와 예. 뭐 거기에 그 공적 리소스가 동원이 됐다면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일단 뭐 공수처에 고발이 됐으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마타도다 뭐 아니면 이 댓글팀 의혹이 있다 하는 건 정치 공방이고 이제 사법적 차원으로 넘어갔으니까 네. 한동훈 대표로서는 정치 공방과 별개로 그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를 개시한다면 예. 거기에 그 이제 응해서 뭐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 외에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그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만약에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결백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해 주는 결과가 돼서 아마 민주당에 오히려 후폭풍이 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여야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를 놓고 지금 공방을 벌인 끝에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게? 여기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아까 대화 과정에서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충건 위원님께서 사선을 넘어서 자유주의 국가, 민주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목숨 걸고 넘어온 3만 4천 명 북한 탈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좀 진정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 최민희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이제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뇌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나이 얘기도 했었고,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 이 문제도 있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는 일단은 뭐 사적 감정이 지나치게 표출이 됐다. 공인으로서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최민희 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이 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지금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지금 조명이 안 돼서 그렇지 그 굉장히 좀 그 비슷한 류의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이게 공인들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리위에 제소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라 양쪽 다 똑같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게 또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쓸데없이 문제 어떤 국민들을 위한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들의 싸움으로 적대적 공생을 하는 것만 이어질 것 같아서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내용적으로 보면요,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이제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또 야당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진숙 만약에 이제 또 임명을 하게 된다면 그 MBC 그 박문진 그 이사 선임 그 관계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탄핵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도? 그러니까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최소한 2인 체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즉시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상임위원 1명 대통령목 임명권이 있어요. 그걸 같이 임명할 거예요. 지금 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와 김태규 그 방통위 상임위원을 같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방통위가 지금은 0명 체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2인 체제가 됩니다. 그럼 2인 체제에서 그 위원장이 그 방통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럼 소집해서 그 2명을 가지고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의결한 걸 이유로 삼아서 민주당이 다시 또 탄핵에 돌입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박문진 이 사건은 의결이 된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KBS 이사 임명권, 그다음에 EBS 이사 임명권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이게 뭐 탄핵 임명 아마 이렇게
그 도돌이표식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 구명 로비 의혹을 두고 이른바 정치 공작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도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하기 위해 김규현을 만난 것이라고 구질맞은 변명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이 청문회 참고인인 김규현을 사전에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사기 탄핵 공작입니다.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는 제보도 있었고요. 그 통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씨에게 오빠라고 부른다. 여당은 이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김규현 변호사가요. 탄핵 청문회 전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만난 사실이 있다. 탄핵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여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야당도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예. 그 의혹을 최대한 좀 밝히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걸 좀 검증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것도 또 저는 충분한 주장이 된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양쪽의 이 주장 속에서 이 정치적인 주장들이기 때문에 예. 이 정치적인 주장들을 빠르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권력을 위해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예. 국민들에게는, 국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상권? 근데 장경태 의원이 만약에 정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규현 변호사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뭐 본인의 변명으로 전 충분히 납득이 돼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장경태 의원을 만났다는 사실, 민주당 측 관계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처음에 부인했어요. 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정말 사실관계가 맞는다고 한다면 아니 뭐 민주당에서 이런 거 확인이 왔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 그걸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들통이 난 셈이 됐단 말이죠. 아하. 이렇게 처음에 숨기려고 했던 부분이 들통난 부분은 충분히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아직 사실관계 규명은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국민의힘이 이게 제보 공작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는 분명히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뭐 누가 수사를 하든 진상 규명을 하든 한번 좀 파헤쳐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핵심 당사자인 이모 씨를 오빠라 불렀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글쎄 관련 좀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돼요. 충분히 그 구명 로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예. 뭐 이것은 분명히 한번 규명을 해봐야 된다. 예. 이런 걸 좀 그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한과 권력은 책임에 네네.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입증 책임을 더 예.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예.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은 저는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당은 김 여사가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이 최재형 목사도 고발을 했습니다. 여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대응을 좀 공세로 전환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 또 이유는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아니 지금까지 야당의 거의 일방적인 공세에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당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예.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은 마치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예. 뭐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본인들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만 해도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소환 조사조차 못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부분,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마 김건희 여사 쪽 이제 요즘에 대변인이 주로 해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하는 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뭐 인사 문제를 협의했다. 그거는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인사 문제에 대한 협의를 김건희 여사가 왜 당시 인사검증단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할 리가 없거든요. 해도 별 효과도 없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뭐 누가 들었다 그냥 제보 거의 카더라 수준이에요.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좀 빠르게 하나 짚어보죠. 이 김두관 후보죠. 이 강성 지지층이 당을 점령했다 이런 발언을 두고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민주당 분열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다. 이 동조하면서 내부 총질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예.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예. 그리고 김두관 후보의 할 말을 좀 한 거 아니냐.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지만 예. 본질을 봐야지 표현만 지금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어떤 애정어린 어떤 우려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그런 어떤 분위기에 눌려서 거의 표출될 공간이 없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좀 급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압도적이고 저런 어떤 사적 감정의 표출이나 분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정제된 언어를 써가면서 정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도 잘 들려요. 근데 본인의 감정이 앞서면은 내용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표현을 조금 더 좀 정제된 표현을 쓰면서 논리적으로 짚어나가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흥행 저조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권리당원 투표 참여율이 31%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 강성 지지층만 투표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의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명색이 권리당원입니다. 이제 돈을 일정 부분 계속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온라인 투표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러면 3분의 2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다수의 뜻은 지금 밝혀질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자꾸 권리당원의 전체적인 숫자만 자꾸 자랑할 일이 아니고 권리당원의 좀 충성도 뭐 이런 부분까지도 한때 종합적으로 점검해야지. 아니 세상에 그 당원 투표를 하는데 3분의 1밖에 투표 안 한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게 당심입니다라고 그 국민들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이번 기회에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0cm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요, 범행을 저지른 뒤에 달아났다가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앞 도로에 경찰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쫙 깔렸어요. 경찰차가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들었고. 어젯밤 11시 30분쯤 3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거는 문제였나? 살인인가 그러고 죽은 것 같다 그러고. A씨가 휘두른 흉기는 길이가 80c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A씨는 1시간쯤 뒤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주민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송 중에 사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는 A씨와 피해자 사이 특별한 친분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두 사람 사이 관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최근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공동 거치대가 아닌 현관문 앞에 두는 분들 계신데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고가의 자전거만 골라서 49대를 훔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잡고 봤더니 동종 전과만 8범이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모자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유독 한 자전거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더니 준비해온 절단기로 잠금 장치를 자르고 자전거를 밀고 나갑니다. 4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창원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잠금 장치를 자르거나 손으로 흔들어 푸는 방식으로 자전거 49대를 훔쳤습니다. 특히 이 씨는 100만 원에서 최고 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만 골라 훔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자전거 전문 절도범이 되어가지고 보통 이제 시중에 나오는 그 자전거의 어떤 행태만 보더라도
이게 고가다 안 그러면 조금 저가락하는 걸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같은 전과만 8범에 이릅니다. 이 씨는 이렇게 훔친 고가의 자전거를 자신이 타고 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3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대리점이나 인터넷을 통할 경우 추적될 것을 의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정산지연 사태에 휩싸인 티몬과 위메프 대표들이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의 지분을 팔아서라도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구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정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 오늘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대표도 출석할 예정인데 여야 의원은 사태의 원인과 자구책 등을 캐물을 전망입니다. 앞서 구 대표는 지분을 팔아서라도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이 모두 동결돼 피해자 구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받지 못한 판매 대금은 25일까지 2,134억 원, 6월과 7월 판매액을 고려하면 미정산액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저희 은행 대출 있지 않는 한은 한두 달이면 저희도 이제 망하죠. 피해자들은 구 대표와 티몬, 위메프 대표이사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상품권 선판매라든가 그리고 또 이 정산 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계속 그렇게 쇼핑몰을 운영한 것이 저희는 이 부분이 ponzi 사기의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법무부는 구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수천억 원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는 이 티몬과 위메프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쎄 이제 일단 구영배 대표가 사과하면서 지분 사죄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법정관리 신청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시간 끌기 용의가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은 그 파산과 회생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티몬과 그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나올 구석이 더 이상 있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파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은 사실상 기업 회생되기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회생으로 가서 사실상 변제를 늦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평가할 경우에는 회생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파산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회생 신청할 경우에는 이게 그 포괄적 금지 명령 한마디로 돈을 쑥쑥 빼가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끌기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일을 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지금 크게 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법원이 기업 회생을 결정하게 되면 판매자들이 거래 대금 돌려받는 거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솔직히 높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물론 이제 그 회생 신청서를 보고 네. 검토를 한 후에 개시 결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기업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판매자들에 대한 정상금도 지급되는 것이 중단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만약에 그렇지만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파산 절차로 갈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뭐 사옥이라든지 자산을 팔아서 이제 빚을 갚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사실 그럴 때는 담보 채권자들이 우선하게 되는 또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티몬과 위메프가 2022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부채 자체가 수천억에 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판매자들에게 정상금을 제대로 지급할 그런 자금적인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법무부는요, 구영배 대표와 이 팀원 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검, 경 모두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가 된 상황인데 수사는 어떤 관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수사하고 무엇을 수사하느냐 요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른바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그 반부패 수사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 7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PT맵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와 또 중간에 네. 있는 그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기 고소장과 함께 이게 그 본인들이 어떤 결제 대금을 다른 M&A 하는데 유용하는 것이 아닌가와 관련해 가지고 배임 횡령죄의 고발장 이 두 개를 지금 접수를 해서 그 위메프 건물 뭐 직선거리로 한 500m도 되지 않는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도 이 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출국 금지를 했던 곳은 이 강남 경찰서에서 이 그 출국 금지 신청을 했고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검경이 합동해서 하나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이 검찰의 큰 사건에 수사하는 역량과 또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같이 그 어떻게 보면 합해가지고 이 사안을 해결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네. 신속하게 해서 네. 확실한 어떤 엄벌에 처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거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맞아요. 당청만 되면 큰 시세 차익 예상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3개 단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가 됐는데 네. 어느 정도 인기가 높았던 거예요? 사실 어제 이 부분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으셨고 그렇죠. 저도 지금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뭐 대기자가 몇십만 명 그리고 뭐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어제 로또 청약이다 이렇게 해서 어제가 정말 빅데이였습니다. 네. 특히 서초구에 레미아 원펜타스 특별 공급이 있었거든요. 어제 이제 청약 점수 홈페이지가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진짜 마비가 된 상황이었는데 네. 어제 특별 공급에 114가구 모집에 4만 183명이 신청을 해서 평균 35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원펜타스 외에도 양천구 호반 서밋 목동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내채도 청약에 더해졌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주변 시세보다 5억에서 10억 정도 저렴하다라고 해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게 되면서 화제가 된 건데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바람에 일단 한국부동산원 측에서 기존에 오후 5시 30분이 마감이었지만 오후 11시까지 시간도 연장을 했고 네네. 게다가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무순위 청약이 오늘까지로 그 청약 기간이 오늘 오후 그래요? 5시 30분까지로 미뤄졌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 신축 아파트 분양가 갈수록 오르지만 이 평균 청약 예. 경쟁률 야, 3자릿수를 넘는 경우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청약홈, 어플라이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니까 네. 27,700명이 기다리고 있고 제 뒤에 한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지금 오늘이 가장 싸다. 예. 한마디로 네. 공급은 줄어들고 분양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맞아요. 각 최대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분양받거나 예.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에서 현지 시각 29일 승객 800여 명을 태운 기차가 화물트럭과 충돌해 최소 14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고로 열차 9량이 탈선했고 일부는 전복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철도청은 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건널목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프랑스 파리 상공에 열기구 모양의 성화대가 떠 있는 모습입니다. 파리 올림픽의 성화대가 에펠탑과 함께 파리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기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담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프랑스 파리에 어둠이 내리자 성화대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개선문 사이로 열기구 성화대가 떠오르는 장면이고요. 유명한 곳이죠.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뒤로 성화대가 보입니다. 이렇게 파리 전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는 성화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술의 도시 파리와 잘 어울리는 성화대인 것 같은데요. 파리올림픽 성화대가 열기구 모양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성화대가 열기구 모양을 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열기구는 프랑스의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지난 1783년 프랑스의 몽펠리에 형제가 세계 최초로 열기구를 발명했는데요. 열기구 성화대가 하늘로 올라간 튠르리 정원은 인류 최초의 열기구가 띄워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파리 올림픽의 성화대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성화대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파리 곳곳에서 촬영된 성화대의 다양한 모습 무척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남 지방은 폭염경보가 계속되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강릉 35도, 대구와 울산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해안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바다 안개가 끼겠고요. 강원 영동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